379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2025 미래 투자 시나리오. 저자 최윤식. 출판일 2022년 3월 16일. 저자 소개 최윤식. 개인과 기업과 우리 사회가 현실을 통찰하고 더 나은 미래,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미래 예측 능력을 발휘하고 미래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5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왕성한 연구 및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대표적 미래 예측서인 2030 대담한 미래, 메타도구의 시대 등은 경영자와 각 분야의 리더를 비롯한 다양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널리 읽히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대긴축의 시대, 전혀 다른 투자 환경이 펼쳐진다. 몸을 낮추고 투자 트렌드 변화를 잃고 전략을 재조정하라. 투자 시장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이 바뀌기 때문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가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가 투자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 이제부터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투자 시장 변화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주목하는 핵심 원동력은 1. 위드 코로나 2. 긴축 3. 미중 패권 전쟁 3라운드 4. 기후변화 위기 5. 미래기술. 이렇게 5가지다. 정해진 미래에 투자하라. 미래 예측에는 미래 오차가 따른다. 미래는 투자 시장에서 숫자로 나타난다. 미래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읽고 생각해 투자 결정을 내린다. 원칙에 따라 내린 투자 결정에 대해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개의치 않는다. 투자 수익은 전략에서 나온다. 저자 최윤식.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종합주가지수에서 독보적 행보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돌입하면서 주식시장이 발목을 잡힌 상태다.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목전에 두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분간 중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는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 회복과 반등 규모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위드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와 소비 회복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 미국의 다양한 소비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덩달아 뛴다. 중국도 미국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예측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4년 중 전반부 2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인 2.2%를 뛰어넘는 기록적 수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후반부 2년은 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증세는 일시적 충격만 준다. 증세로 줄어드는 이익을 경제 호황이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여 달러를 풀어도 글로벌 경제 위기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원화 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또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약세가 된다. 단, 연준이 긴축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고 물가는 높아지며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뜻이다. 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면 한국은 수출 규모가 증가한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수출이 증가하면 달러 획득이 늘어난다. 외국 자본 탈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 결과 연준의 긴축 기간이라도 원화 약세 폭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다면 원화 약세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 안에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이미 존재한다. 필자는 미래를 만드는 힘을 심층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지라고 부른다. 통찰력이 향상되면 이런 심층 원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미래는 반드시 미래의 신호 퓨처 시그널을 먼저 주고 온다. 정확히 말하면 심층 원동력이 움직이면서 보내는 신호다.
이런 미래 신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래 신호를 발견하는 데에 최대 장애물이 현재 굳건하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것들은 그 존재가 굳건하고 강력할수록 미래에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도 크게 들게 한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영원히 성장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조금만 돌아보라. 정말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강력하게 존재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특히 변화가 크고 빠르고 급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반면 신흥국 주식시장은 달러 자본 탈출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줄어든다. 한국과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정책 전환이 빠르고 수출 회복이 지속되며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유지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어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상당 기간 횡보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돈이 몰려드는 미국 주식시장은 긴축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약간의 충격이 있겠지만 대세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평균치도 가장 높을 것이다. 세계 1위 경제대국과 달러 패권국이라는 상징성만이 아니다. 앞으로 3에서 4년 바이든 1기 행정부 시기, 미국 경제는 독보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기술주, 암호화폐,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력도 커진다.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기술 기업에게는 이자 비용이 상승하며 순이익이 줄어든다.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주가는 하락한다. 암호화폐와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 책의 초반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긴축 과정에서 실물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향후 긴축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긴축이라는 심층 원동력은 투자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 긴축의 시간은 길다.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강도가 서서히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긴축의 단계별 전환을 알려주는 미래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분석했던 명목 수치와 부담 배율, 초저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위험,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근원 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을 종합하고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는 근원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고 연간 경제성장률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종결된다는 조건을 반영할 때 필자가 예측하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기준금리 최종 종결 지점은 3에서 4% 사이다. 경기 초강세 시나리오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대 5%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그 이전에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이 근근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은 2.5% 정도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제로금리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량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도 최대 4.5%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기준금리가 3에서 4% 사이에 도달하면 금융시장 여기저기서 위험신호가 발생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동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하나의 경제위기 발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다. 긴축 마지막 단계 5단계에 진입하여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일정 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된 후에는 경기 위축기가 시작된다. 경기 위축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리세션 리사신을 동반하는 경기 위축기와 리세션이 없는 경기 위축기다. 둘 중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혹은 폭락 사태는 리세션을 동반한 경기 위축기에 발생한다. 리세션을 동반한 진짜 위축기는 경제 주체들이 높은 기준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기업, 가계,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축기에는 금융 시스템이나 실물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면서 경기 침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대폭락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다. 수요층의 변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동산 수요층의 나이 변화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다. 한국인은 자산의 70에서 80%를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다. 돈이 부족하면 부동산 자산에서 돈을 빼서 써야 한다. 일부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 인구 구조 변화는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단, 인구 구조 변화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 현상에 예상보다 늦게 영향을 미친다. 지연 현상이 크다. 특히 주택은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 능력이 약해진 경우에 가장 늦게 포기하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시간의 지연 현상이 크게 나타날 뿐이다. 하지만 반도체 관심을 증폭시킨 또 다른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기술과 시장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필자가 보기에 반도체 전쟁은 미중 패권 전쟁 3라운드의 핵심 전쟁터 중 한 곳인 기술 전쟁, 산업 전쟁의 신호탄이다. 이제부터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자산에 속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가 원유나 철강처럼 전략적 자산에 속하게 되면 원천 기술 확보부터 생산시설 구축, 가격 책정과 거래까지 전 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한다. 미중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휴전 중일 뿐이다. 가까운 미래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다. 바이든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맹연합에 기반한 대중국 대응으로 전환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결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정치적 고려로 전환될 것이다. 즉, 앞으로 반도체 가격은 물론이고 시장 움직임을 단순하게 수요 공급의 법칙만으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